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법적 의사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막판에 취소했고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 현장에 초토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의 문제, 현장 노사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산업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국내와 해외 기업들 투자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업이 노조 불법 집회에 방어할 수단이 사라졌고 원청기업과 거래가 끊긴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양대 노동조합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법 제2조와 3조 개정안 통과로 불필요한 쟁의 행위와 노사 갈등이 줄어들고 억울하게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 끝에 노조법이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며 즉각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잇따른 검사 탄핵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9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안동환 차장검사의 탄핵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된 지 49일 만입니다. 이번 탄핵 대상 가운데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곽이로 불리는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근무한 측근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야당과 언론인들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일찌감치 야당이 탄핵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문건 내용을 제시해 보십시오. 재판 진행 중이므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이정섭 차장검사는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개인 기위 의혹으로 탄핵안에 올랐습니다. 딸의 명문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과 검찰 선후배들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싼 값에 예약해줬다는 의혹 등입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부인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시도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박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민주당 출신 의원들 비위까지 직접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탄핵이 발의된 점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저희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제1당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탄핵 대상에 오른 두 검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악연에 더해 이원석 총장까지 사법의 정치화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탄핵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전격 철회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을 상대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에게 탄핵안 보고 뒤 72시간 안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계속 김 의장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금요일인 오늘 오후 6시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일단 기존 탄핵안을 철회한 뒤 재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청년들에게 당선권 비례대표 자리와 우세 지역구를 배려하자는 추가 혁신안을 내놓으며 사실상 당 주류 세력의 거취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과 희생에 이어 청년을 쏘아올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화살은 또다시 당 주류 세력을 향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권의 절반 이상을 45세 미만 청년으로 채우고 우세 지역구 일부는 아예 청년들만의 경선판으로 만들자는 게 혁신위의 세 번째 제안입니다. 청년이 좀 신선한 실력 경쟁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청년이 미래입니다. 청년 세대로의 교체를 표면에 내걸면서 동시에 당내 주류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 의지를 거듭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식 안건으로 문건 접수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하면 당내 희생과 또 혁신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언이 있어서 이딴 혁신위 압박에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김기현 대표는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고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중진들의 반발 기류도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좀 정교하게 시간을 맞춰서 예의를 갖춰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 주류 세력의 험지 출마론이 고개를 드는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 최근엔 친명 성향 의원들까지 지도부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이 대표는 단식 복귀 이후 처음으로 정책 현장을 찾는 등 보폭을 넓히면서도 당내 목소리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줄다리기 권력 싸움이 끼어있긴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인적 쇄신 경쟁 불이 붙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패배는 자명하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각 당 주류 세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오늘부로 종료되면서 후임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수장 공백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유 소장은 오늘 오전 퇴임식에서 지난 5년 동안 헌법재판소를 이끈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데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헌재소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루 4시간 동안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 적어도 사흘 이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4시간 교전 중단 결정을 발표한 건 백악관이 먼저였습니다.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루 4시간 동안 가자 지구에서 교전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피로도 하나도 확보했다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And we believe these pauses are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particularly to help ensure that civilians have an opportunity to reach safer areas away from the active fighting. 지난 6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 결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ustrated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that he has not listened more to some of the things you have asked him to do. It's taken a little longer than I hoped. 또 인질 석방을 위해 하루 4시간이 아닌 적어도 사흘 이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id you ask for a 3-day pause to Netanyahu? You know I've been asking for a pause for a lot more than 3 days. 뉴욕타임스는 사흘간 교전 중단이 하마스가 인질 석방 조건으로 요구한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해 직접 카타르로 날아간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최대 15명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벌인 논의 내용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 한편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 인질 2명을 추가로 풀어줄 준비가 됐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석방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실행될 것이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CIA 국장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국장과 함께 중재자인 카타르 총리를 만나 3자 회담을 했고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해 추가 인질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가자시티 중심부에서 지상작전을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민간 시설을 방패로 쓰고 있다며 여론전의 공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설치된 무기고 영상과 학교 건물에서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되는 등 항공 영상 등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재구성한 가자시티 중심부 모습입니다. 병원 옆에 사원에 땅굴 출입구가 있고 군사기지는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학교 건물을 실제 군사 용도로 쓰고 있었다며 작전 중 촬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예 학교 건물에서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포착한 항공 촬영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가자 북부 셰이크 라드완 지역에선 학교 옆 주거용 건물에서 폭탄과 무인 공격기 등을 만든 장비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연일 민간 시설에 가까운 하마스 시설을 공개하는 것은 다분히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전 중 생기는 민간인 피해의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기 위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개전 후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이나 박격포 공격이 9,500회 있었는데 이 가운데 12%가 발사에 실패해 가자지구 안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언돔과 패트리어트, 데이빗 슬링 등 대공방어 시스템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치했고 처음으로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은 어디에서도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칸 유니스 주거 지역은 잇단 폭격의 폐허로 변했습니다. 원래 모습을 짐작할 만한 건물조차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돌아오는 가족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볕이 좋은 곳을 골라 빨래를 넣습니다. 물이 모자라 자주 빨래할 수는 없는 터라 깨끗한 옷을 넣는 동안 콧노래도 나옵니다. 간신히 구한 물통 덕에 먹는 물과 세수, 빨래를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반쯤 깨진 화덕은 유일한 조리도구입니다. 소박한 밀가루빵 몇 장이 먹거리 전부입니다. 8 식구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갖췄습니다. حتى يعني نعيش ابنائنا واولادنا ونسائنا في هذا الدمار الشامل وفي هذه الحجاره والاسبست المكسر فوق رؤوس الساكنين. 주민들이 무너진 집을 다시 찾는 건 외부에 머물 만한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민촌이나 병원 역시 이스라엘군 폭격이 비껴가지 않는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함께 살기 쉽지 않습니다. وين بعد وين بقول لك انقطمت بلاش يعني رحت هيك لما شهدت وبقول لك لما شفتهم اللي هم بنشلوني. 집이 주는 안락함이나 편안함은 꿈꾸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봐야 쓸만한 물건 찾기도 힘듭니다. 집으로는 돌아왔지만 미래의 희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에 실린 그리드플레이션 관련 기사입니다. 그리드플레이션은 기업의 탐욕에 따른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동안 식품 기업들은 재료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려왔죠. 그런데 올해 옥수수나 콩, 밀가루 등 주요 식품 원료의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인데도 한 번 올린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식품 업체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적게는 20%대부터 많게는 200%대까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소비자 단체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나누는 만큼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상생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주류 물가 이야기를 다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어제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가를 7%, 맥주 출고가를 평균 6.8% 올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오비 맥주가 주요 맥주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류 출고가가 오르면 식당에서의 판매 가격은 1,000원 단위로 올라서 부담이 더 커지곤 하는데요. 이제는 소주와 맥주를 동일하게 7,000원씩 받는 식당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7,000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소주와 맥주를 함께 먹는 소맥 한 잔의 가격이 2,600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술을 몇 잔만 먹어도 음식값만큼 술값이 나와서 주문하기 겁난다는 반응도 있었고 다가올 송년회 자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음식점 업계도 시름이 깊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직장인들이 회식을 크게 줄였고 인건비나 식재료 가격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류 가격이라도 올려볼까 검토하는 건데 그러면 또 단골 손님을 잃게 될까 걱정이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부는 고공상승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특별 물가 안정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졸업앨범 이야기를 다룬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학교에서는 졸업앨범을 만드는데 고민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제작 업체를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제작업체에 따르면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일 때는 4만 원대, 100명 이상일 때는 7만 원대,
또 100명 미만이면 1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소규모 학교에서는 가격은 비싼데 질은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결국 교사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편집까지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지털 졸업 앨범이 나와서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졸업 앨범만큼은 실물 앨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선택받지는 못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 학교에서 졸업 앨범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급식이 무상으로 바뀐 것처럼 졸업 앨범 등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항공기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판다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화물기에는 미국 워싱턴 동물원에서 살던 판다 3마리가 타고 있는데 다음 달 7일 임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중국으로 반환되는 장면입니다. 미중 판다 외교의 역사는 지난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작이 됐습니다. 임대해온 판다들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 이후에도 판다들이 속속 미국으로 보내졌는데 한때 미국에는 총 15마리의 판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판다 3마리의 반환으로 이제 남은 건 애틀랜타 동물원에 있는 4마리뿐이라고 하는데요. 연장 계약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모두 다 반환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동물원에서는 중국 측에 새로운 판다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걸로 보이는데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미중 관계 개선에 상징적 역할을 한 판다 외교 시대가 현재로서는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11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운행률은 평소 대비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몰리는 출근 시간인 아침 9시까지 공사는 대기 인력을 동원해 운행률을 10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는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 지하철 운행률은 75%였는데 2호선은 길게는 40분 넘게 열차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추워진 날씨에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시설물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자욱한 주택가에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반지하에 살던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낮 경남 양산시 어곡동 자원순환시설에서 난 불이 9시간이 지난 뒤인 밤 10시 50분쯤에야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선 매트 생산 공장에 불이 나 건물 외벽과 지붕 일부가 탔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작업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세아베스틸 공장에선 크레인에 타고 있던 50대 노동자 2명이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은 얼굴 등을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도 흉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철거 중이던 집진시설이 노동자가 타고 있던 크레인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 3월에도 노동자 2명이 숨지는 등 작업 중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감은 지난 7일 밤 9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화정동 도로에서 능곡 나들목까지 3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의 학급 학생 11명을 강제 추행한 초등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학급 여학생 1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회복세로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구조 개혁을 못하면 성장률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고금리 기조 속에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 전환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10월 수출은 1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고 반도체 경기는 바닥 탈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KDI는 전망했습니다.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정부 전망치 2.4%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습니다. 내년도 수출은 3.5% 증가하는 반면 고금리 영향으로 민간 소비는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수 중과세 둔화로 올해보다 낮은 2.6%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DI는 물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당장의 소비 부양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또 그것이 또 반대로 물가를 좀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재정 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 수준이 확대되는 만큼 전반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DI는 지금 모습이 그대로 간다면 5년 뒤에는 1%대 성장률이 자연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교육제도 개편 등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줄어들면서 매매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와 똑같이 0.12% 올랐고 서울은 0.19%에서 0.21%로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야당의 단독 처리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반응이 여야의 반응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어떤 법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노란봉투법은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와 3조가 있는데 2조는 이제 사용자와 어떤 노동자의 정의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3조는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지금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좀 개정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러니까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원청이 있고 또 파견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예. 파견 근로자가 원청에 대해서 어떤 협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도 그걸 항상 인정을 했고, 근데 요 2조를 개정하게 되면 이제 원청에 대해서 파견 근로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사장은 아닌데 그 원청 기업에 대해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길이 열린 거고, 예. 두 번째는 기존에도 사실 이제 노동쟁의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조항인데 예. 그 조항을 가져오긴 해요. 가져오는데 이제 말이 좀 붙는 거죠. 법원이 이제 그걸 이제 불법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인정해도 손해배상 어떤 책임의 한계를 두는.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법 개정안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당연히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뭐 노동계는 환영을 했고, 그리고 경영계는 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일단 노동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 이제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이제 불법 행위로 이제 회사에서 그 이제 노조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배상 책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개인이 그렇게 부담하기는 어려운 거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이제 자기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교섭을 해야 사실 이제 교섭의 구속력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파견근로업체가 파견근로업체 사장하고 해봐야 그게 또 사장은 또 위에 가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력이 없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계 쪽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만한 이제 그런 건데, 경영계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기업은 하도급 업체를 한 수백 개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백 개 다 건건이별로 파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1년에 100번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협상을. 그게 가능하겠냐. 예. 경영이 완전히 파탄 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부분인데, 경영계획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계기로 만약에 노동계 쪽에서 이걸 악용을 하면 불법 행위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경영계와 지금 노동계 입장은 좀 팽팽히 반대 의견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 국내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당 의원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불참을 했죠. 예. 그 말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시행이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국내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규제와 그 나라 시장이 얼마나 규제가 강하냐, 그리고 두 번째가 노사관계의 어떤 선진화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노사 협력 순위라는 걸 이제 WEF에서 발표를 하는데 총 149개국 정도에 대해서 대상을 하는데, 일본이 좀 높은 수준이에요. 5위 정도 협력이 잘 됐고, 그다음 미국이 20위, 독일이 30인데 한국은 141개국 중에 130입니다. 상당히 노사의 어떤 협력이 잘 안 되고 대립적이다. 이런 걸 해외에서 상당히 좀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이 자칫 이런 국내로의 투자, 우리 기업들이 탈출이 빨라지거나 외국인들이 아예 안 들어오거나 결국은 성장 잠재력이 확 떨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부작용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야당이 이제 법안 강행을 처리하면서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데, 사실 그 글로벌적으로도 보면 대외적으로 경제 변수가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전국이 얼어붙었으면 뭐 불확실성이 지금 더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시고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사실 지금 올해도 경제 성장률이 한 1%대 초중반, 내년에도 2% 뭐 살짝 넘는 수준이라
이제 막 수출 경기도 회복되고 좀 산업이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은 아무래도 어떤 경제 내 비효율성이랄까 불필요한 갈등 이것 때문에 만약에 노동쟁의가 많이 일어나고 불필요한 갈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어떤 경제가 회복되는데 상당히 좀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멀리 보면 결국은 사회 갈등은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회 갈등이라는 거는 좋게 말하면 사회 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게 안으로 곱는 것보다는 밖으로 표출돼서 논의가 되고 하는 건 좋지만 그게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어떤 불만의 표출 강도가 너무 과하다면 그게 결국은 비효율성을 초래해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노조에서 악용을 안 한다면 상당히 좀 선진적인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 이게 보통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또 이익단체의 속성이라는 게 그러긴 어렵거든요.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이긴 합니다. 네, 악용 여부가 좀 관건이 될 수는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어렵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중국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이상한 거죠. 예, 우리는 지금 물가 상승이 미국도 그렇고 지금 마이너스는커녕 지금 상승률 자체가 2%대 우리나라 갔다가 다시 3%로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도 못 내리고 모든 게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모두 또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8월하고 9월에는 마이너스를 살짝 벗어났거든요. 2절에는 마이너스를 보이다. 그래서 중국이 물가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10월 달에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2% 전년동월 대비. 그리고 생산자 물가도 지금 마이너스 2.6%로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물가 하락한다 하면은 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자,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내가 이제 1년 뒤에 만약에 자동차를 샀을 때 지금 100만 원이라면 가격이 물가가 1년 뒤에 떨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95만 원, 90만 원이라면 지금 자동차를 안 사겠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건 지금 소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소비만 그런 게 아니라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상당히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는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중국처럼 저렇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주구장창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이제 사람들 사고가 경직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 이제 계속 마이너스네? 그럼 더 소비를 안 해야 되겠지. 이런 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경제가 결국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상당히 좀 무서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게 좀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히 이제 소비하고 투자가 안 된다는 건 수요가 받쳐주지 않고 그러면 기업들이 생산을 해도 가격을 못 올리고 기업들의 수익도 떨어지고 그게 이제 결국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익이 떨어진다는 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고 그게 고용을 안 한다는 거죠. 고용이 안 된다는 건 가게 주머니가 다시 얇아진다는 거고 또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고물가 때문에 지금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유독 중국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걸까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아마 작년 3월부터인가 금리를 많이 올렸죠. 예, 급하게 올렸습니다. 우리 지금 3.5%고 연준도 5.5%. 근데 그 대부분의 국가들은 거의 그렇게 올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최근 중국은 오히려 정책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 말은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침체가 강하다는 의미고 중국 정부도 그걸 알고 금리를 내리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나 연준이 그 기간 동안 금리를 내렸으면 지금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뛰었겠죠. 네. 중국도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소비자 물가가 저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플러스 폭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음에도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나 나온다는 건 이 기업하고 가게의 머릿속, 그러니까 심리라 그러죠. 예, 심리가 너무 위축이 돼 있는 겁니다.
위축의 원인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죠. 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돈이 많이 묶여버리니까 이제는 소비나 투자에 쓸 여력이나 어떤 그런 심리도 없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 일종의 금리를 내림에도 소비나 투자의 수요가 올라가지 않는 유동성 함정. 그러니까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써도 민간 주체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중국과 교역 규모도 크고 관계를 보면 밀접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중국 내 물가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중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재고가 쌓인다는 거겠죠. 예. 재고가 쌓이면 그게 재고가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이제 중국 기업들도 그걸 팔아야 돈이 돌 테니까 네.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정상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 팔겠죠, 시장에. 그럼 우리 기업들은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수출은 플러스가 나오지만 그런 원인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관심을 가졌던 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또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게 매파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물론 미국 국채금리도 오르고 그 발언 이후 증시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냥 기존에 했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걸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어서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거의 시장에서는 12월 말, 올해 12월 말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것도 동결 가능성이 한 90% 이상, 한 달 전만 해도 50%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FOMC의 어떤 시장 예측치를 보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지는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개 보면 오히려 내년 한 5월, 6월에는 지금보다 0.2에서 0.5 정도 더 떨어지는 금리를 예상하고 있어서 큰 의미를 사실 뭐 주식시장은 크게 반응했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고 거의 뭐 중립적인 수준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그 정도로 매파적이지 않았고 기존에 했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뉴욕 증시는 뭐 발언 나오고 나서 급락했거든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예민했다기보다는 뉴욕 증시가 최근에 좀 좋았었죠. 그래서 뭐 조정의 핑계가 좀 필요했고 그걸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을 빌려서 그런 핑계를 통해서 주가가 좀 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중에 충분히 금리를 올렸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텍스트가 있는데 사실은 충분히 금리를 올렸다고 확신을 할 겁니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이제는 거의 갈 때까지 갔다. 여기서도 올리면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도 많이 나빠졌거든요. 미국 경제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이 아마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는 연준 인사들 입을 통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을 닫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가 허술했다며 감시망에서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들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식약처의 공적 감시망을 벗어난 마약류 의약품이 174만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했던 물량인데 문을 닫으면서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추적이 불가능해진 마약류 의약품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200여 개, 프로포폴 7,000여 개, 졸피뎀 9만 4천여 개, 나비약으로 알려진 펜터민 8만 2천여 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식약처가 지자체와 현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폐업 의료기관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미신고 마약류 의약품들이 불법 유통될 우려도 크다고 봤습니다.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식약처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중금속이나 농약에 오염된 일부 식품의 바코드 정보가 일선 매장에 송출되지 않은 탓에 판매가 차단되지 않은 식품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동안 1000톤을 넘었습니다. 또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받고도 식약처 직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679억 원어치가 유통됐습니다. 감사원은 연구 용역비 29억 원이 낭비된 셈이라며 식약처의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경제 수장이 만나 경제 투자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9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미국과 중국 경제가 분리되는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거라며 미국은 이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지금 동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되는데 남 현장 씨가 상황을 지금 보시겠습니다.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피해자에게 잠시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한 말씀만 더 그만하세요. 네, 조금 전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와 송파경찰서에서 공무원이 현재 맞습니까? 나오고 혼자 있는 범행 모습, 계획 세우신 방금 전 거예요? 화면인데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펜싱 협회 취재진들의 후원은 질문에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하다는 답을 했습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피해자에게 잠시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한 말씀만 더 하세요. 네, 전청조 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짧은 답변을 하고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가해 기업을 향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만 7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공포스런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까지, 호흡기계까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옥 씨의 경우 살균제 성분과 피해자 사망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신현우 전 옥 씨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조사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07년부터 4년간 옥 씨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쓴 김모 씨도 2010년 원인 불명의 폐질환을 진단받아 소송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폐 질환이 살균제 때문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3등급 판정을 내렸지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후 환경부는 김 씨를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옥 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김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옥 씨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옥 씨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살균제에 쓰고도 용기엔 안전하다고 표시한 잘못을 인정했는데 옥 씨 광고를 믿고 살균제를 쓴 피해자에게 가해 기업이 보상은커녕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같은 항소심 선고 4년 만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의 기관지 부위 폐 질환 가능성을 판정했을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에선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명만 있으면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사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습기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대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만 7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참사 원인이 된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승인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 배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친다. 최동원 게임은 최동원이가 나간다고! 최동원 선배님 같은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빠른 직구와 폭포수 컵으로 한국 시리즈 4승을 따내며 롯데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던 전설. 선동열의 시대는 곧 태태의 시대였다. 불펜에서 몸만 풀고 있어도 상대팀의 사기를 떨어뜨리던 북극급 투수. 태태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선동열, 투수 최동원. 첫 번째 맞대결은 최동원의 패배였다. 3회의 홈런을 맞으면서 최동원의 12연승이 막을 내렸고 선동열은 데뷔 이후 첫 완봉승을 거뒀다. 4개월 후 최동원이 서륙했다. 2대0으로 자이언츠가 이겼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최동원 피차는 탈삼진 7개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가 누구인지 가리는 그날 사직구장은 열기로 들끓었다. 예, 3번 타자 홍문정 원투에서 제4구 맞습니다. 제3번 타자 이건영 4구 스트라이크 아웃. 자존심을 건 연장 혈투는 결국 2대2 무승부로 끝났다. 최동원과 선동열, 선동열과 최동원의 치열했던 경기는 전설로 남았다. 오늘부터는 다시 두툼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까지 내려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6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추위는 주말 동안 더 강해지면서 주말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 7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공기가 차가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장갑이나 목도리 등 보온용품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호남 서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찬 공기가 먼저 유입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은 1.3도, 파주 영하 0.7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동안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서울 7도, 광주 11도, 대구 1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7도에서 많게는 13도나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 추위는 더 강해지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겠지만 휴일 오후부터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그동안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굿모닝 YTN을 통해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는 각각 새로운 시간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와 아침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